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여야 2부로 불리는 대변인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헌재 선고 기일이 여전히 이제 안개 속인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목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들어서서 계속 이제 또 21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이번 주 내에 가능한 한 빨리, 또 여당은 한덕수 총리 선고부터, 그리고 이제 26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헌재 선고 시점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예, 박경미 대변인 먼저 들어볼까요? 네, 내일은 박성재 법무장관의 변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9, 20, 21일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날짜와 탄핵 심판 선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선입 선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한덕수 총리는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이 언제 있었는지 그거와 무관하게 선입선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두 가지 모두 다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오전 오후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심판 선고일이 지연되고 있어서 다들 지금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어찌 되건 결론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5가지 쟁점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포고령 1호, 그리고 국회 봉쇄,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근데 이 5가지가 중에서 하나라도 위헌이면은 이제 파면되는 건데, 즉 5화로 연결이 돼도 되는데, 사실은 1번 엔드, 2번 엔드, 5번까지 다 엔드로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론은 이제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하고요. 단 국민의힘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논리를 이제 마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지금 찬탄 반탄으로 이제 극심한 대립을 이루고 있잖아요. 물론 그 찬탄 네. 의견이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결정문에 조그마한 흠결도 있으면 안 되니 완결성을 기하는 가운데서 그런 그 숙고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숙고의 시간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고 시점, 예,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저는 그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네. 이제 정당이 그렇게 하면요, 집권당도 마찬가지고 제1야당이 그렇게 해도 그것은 그냥 의견 표명이 아니라 압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계속 빨리 해라, 그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빨리 해라, 심지어는 뭐 13일까지 해라,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안에 쫓겨서 쫓기듯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상식과 법리에 따라서 판결해 주시기를. 그런데 그것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 네.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게 우리 인내의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인 절차대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당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그 선고의 선후 시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26일에 2심 선고 이후 또 한덕수 총리 선고가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은 또 어떤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 뒤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당의 108명 의원이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나경원 의원. 예, 그것이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 것이 지금 급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마 저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정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그 현안들, 그런데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비중, 통상 전문가이고 주미대사를 지냈었고 그런 인물이 지금 이 사령탑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것은 매우 쟁점이 단순한 것이고 변론도 끝났는데 언제 하겠다라는 예고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국정을 위해서, 이것은 어느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야가 승복 진정성을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승복을 말하고 있지만 상대를 향해서는 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를 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과연 여야가 함께 이 결과 승복을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경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도 다행히 당의 공식 입장이 승복이다라고 밝혀주신 거는 저희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합니까? 당의 의원들이 지금 다 나가서 거친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그런데요. 처음에 그 국힘의 서천호 의원은 헌재랑 공수처랑 선관위를 처벌수자면서 폭동을 선동했었고,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은 뭐 발작을 하고 있다. 황소발에 밟혀주는 뭐 개구락지 신세다. 이런 표현. 또 뭐 윤상현 의원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하고 또 국힘이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던 전한길 강사는 뭐 삼족을 멸한다는 둥. 그리고 이 집회를 그 국민의힘과 연관된 그런 집회들에서 보면은 뭐 밟아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 성함을 이야기하고 헌재를 날려버려라, 뭐 가루가 될 것, 이런 그 거친 언어들, 극단의 언어들이 광장을 메우고 있는데 참으로 그 부끄럽고요. 물론 뭐 그거는 이제 당권 주자들이 그 지지자들한테 소구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그 민주당의 경우 그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이제 기각됐지만 사실 4대4로 굉장히 팽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에 대해서 저희는 바로 그 수긍을 했고요. 그렇게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고 저희는 지금까지 승복을 해왔고 그 어떤 그 비판도 그 결정에 대한 판결에 대한 비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승복한다는 것은요, 법치사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한다는 것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비대위원장도 또 원내대표도 매우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승복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불안을 드릴까 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유튜브에서 스쳐가듯이 안 따르면 뭐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렇게만 말씀하시고서 언급을 안 한단 말이죠. 계속 그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이죠. 네. 저는 지금이라도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이것이 헌재에 대한 압박과 겁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쪽 당사자가 우리는 못 받아들일 거야 라는 태도를 사실상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결론 안 내리면 우리는 못 받아들여 라는 태도를 보인다면은 그것이 헌재한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독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론만이 옳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면 우리는 그건 생각지도 않을 거야.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푸시면 된다. 저희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혹시라도 불안해하실까 봐 아주 다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론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 기각 시에 줄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요 탄핵 인용 시에 아예 여당을 해산하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먼저 박경미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에 탄핵 너무 남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줄탄핵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민주당에다 씌우고 있는데요. 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이 29번이라고 하는데 실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13번이고요. 네. 그 계엄을 전후로 해서 보면은 계엄 전에 5번, 계엄 이후에 8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39번이거든요. 그리고 영수회담 거절을 한 건 8번, 그다음에 국회가 임명을 원치 않았는데 패싱한 임명이 31번이고요. 그래서 그 정말 줄탄핵이라는 것이 개념을 가지고 계속 민주당을 공격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재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 탄핵을 할 만큼의 중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그 민주당, 그러니까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그런 견제 장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용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정당 해산법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먼저 좀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탄핵 발의가요, 우리나라 역사상 19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 75년 동안 탄핵이 발의된 게 21번입니다. 75년 동안 민주당이 탄핵 발의한 것이 29번이에요. 그것이 국회에서 의결까지 된 것이 13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견제 장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정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거 못하게 하라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다수 침해해 가면서까지 국회에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일 때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통령 임기에 평균 한 번에서 많아야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년 동안에 29번을 발의한 겁니다. 거기에는 야당 대표 쳐다봤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법무장관도 있고요. 이틀 일했는데 탄핵 소추된 방통위원장도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8대0, 지금까지 한 것만 8대0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당하게 한 것이다. 지난번 최재 감사원장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탄핵의 사유가 없다. 탄핵의 사유가 없는데 탄핵 소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해왔던 일입니다. 목적은 윤석열 정부 마비시키고, 정부를 마비시켰다는 것은 국가를 마비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다. 이 두 가지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이게 공직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만큼 정부가 할 일을 못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건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거부권, 제2요구권을 쓴 것에 대해서도 그럼 사과를 하셔야죠. 39번이지 않습니까? 제2요구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거부권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이렇게 그 아주 기록을 세우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핵 소추가 많이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기 때문이지, 저희가 뭐 그냥 평시에 아무 일도 없는데 평지풍파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 기각을 하면서 분명히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탄핵 소추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했다면은 탄핵이 인용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건이라도 8대0이잖아요. 그리고 제2요구권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오죽하면 대행에 대행 맡고 있는 최상목 대행까지도 지금 계속 제2요구권을 발동하잖아요.
이런 법을 도대체 이런 법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랑 봉투법만 해도 몇 번 통과됐습니까?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던 거 그거 다 지금 윤석열 정부 한번 골탕 먹어 보라고 제2호권 자꾸 행사해서 횟수 쌓으라고 그래서 계속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탄핵 발의와 뭐 제 요구권에 대한 공방은 기존에도 이제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지난 1월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게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월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2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제 이런 사실이 이뤄졌었는데 여야의 주장이 서로 이제 또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탄핵 남발과 국정 혼란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결정을 했고 또 이제 야당은 여당이 핵무장론과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실까요? 우선 어쨌건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통감해야죠.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아직 이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발효 때까지 그래서 이제 산업부 장관도 방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석 총리도 빨리 복귀해야죠. 그래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유를 비상계엄 때문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좀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 DOE라는 곳은 AI 또 원자력 같은 그 에너지를 관장하는 그 부처인데 네. 한국에서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그것을 위험 국가로 그 민감 국가로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그냥 견강부회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꺼내서 그랬다라고 또 이제 프레임을 씌우시는데 핵무장론은요. 자 일단 우리 국민들도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거의 70% 국민들이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미국의 조야에서도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 너무나 고도화됐기 때문에 미국의 조야에서도 사실상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핵무장론을 그걸 반대하는 걸로 갖다 붙이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같이 그 테러 지원국인 북한의 지도부에 수뇌부에다가 100억 원을 송금한 혐의, 유엔 대북 제재 다 어기고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건 좀 그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와 배경인지 아직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다음에 1월 그 초에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한 것인데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미국 에너지부하고 우리 산업자원부하고 MOU를 맺었어요. 원자력 협력에 대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배경인지 우선 정확히 파악하고 단지 기술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악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위기를 돌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저기 뭐 핵무장론 때문이다, 뭐 비상계엄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공지능과 이제 첨단 기술의 이제 협력이 좀 그 제한되는 그런 게 이제 민감 국가 영역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렇게 이제 대부분 미국과 적대국에 있는 이런 나라들도 이제 민감 국가,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국가들보다는 좀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덜 적대국인 이제 그런 민간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산업부 장관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철회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갔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1월에 지정이 된 건데 2달 동안 파악도 못 하고 있었고 사실 3월 10일에 그게 밝혀진 것도 언론에 의해서였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경위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죠. 정말 이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능하고 이런 외교 참사를 벌이는데 좀 어딜 믿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호 대변인께서는 핵무장론과 계엄과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인을 자체 핵무장과 계엄에서 찾은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미국의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일으키는 국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민간 국가로 지정해야 된다는 생각 당연히 할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2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 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된 그런 동맹 국가한테 네. 그 민감 국가라는 그런 굴레를 씌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핵무장 하면 좋죠.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핵 갖고 싶겠지만 한미 동맹의 균열이 생기고 NTP 철회해야 되고 거기서 탈퇴해야 되고 또 경제 제재 받으면서 북한과 같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경솔하게 핵무장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도 또 앞다투어서 그 핵무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네, 4월 15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어쨌든 뭐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서 이걸 좀 처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그 정부가 2달 동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 느끼는데 정부를 그런 마비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게 오늘 기사로 봤을 때는 80년대, 90년대에도 우리가 지정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이유도 모르는데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다른 이유이거나 기술적인 어떤 이유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파악해보자. 거기에 대해서 좀 힘을 합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핵무장론 비판하시기 전에 무책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할 수 있다. 북한이 핵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책을 20년, 30년 해오면서 북한이 핵을 이렇게 고도화하기까지 그런 정책을 폈었던 것도 그것부터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발언 있으시면 듣고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니까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뭐 그 주제를 잡아서 크게 한번 판을 벌여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국회에서 지금 이제 그 분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 구체적인 실효성을 갖는 것은 아닌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물밑에서 지금 빨리 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지금 외교관들 인사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미대사 있겠고, 뭐 뉴욕 총영사, 유엔 대사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그 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뉴욕 총영사 같은 경우는 이제 권익위에서 계시던 분이 김건희 라인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런 분이 지금 엉뚱한 분이 외교관 아닌 분으로는 뉴욕 총영사가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그 정보를 수집하고 긴밀하게 그쪽 조야 분들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이런 걸 다 풀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비전문가 외교관을 임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런 외교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미대사 조현등 대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외교관이시지만은 2017년 9월에 이제 외교부 기조실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다가 5년 만에 이제 그 부활을 해서 외교부에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미 관계를 계속 해오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참 그 경력이 단절됐던 분들이 가서 그걸 복원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외교관들을, 유능한 외교관들을 적지적소에 쓰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은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네, 반론 있으시면 뭐 짧게 듣고. 네. 주미대사를 지낸 우리나라 최고의 통상 전문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한테 직접 한국 정부에 대한 입장 들어서 그 주위에 공유를 했었다고 하는 한덕수 총리 빨리 복귀시킵시다. 현재 이거는 국민의 염원에 담아서 말씀드리고요. 민주당도 여기엔 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또 이제 그쪽으로 또 연결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